5300일, 10년의 소고. 그동안 2009년경에 쓴 글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올리는 몇 편은 2020년 즈음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끄적거렸던 글들입니다. 블로그에 이런저런 글 올리며 소통하던 시대에서 진화하여 유튜브가 정보 전달과 미디어의 대세가 된 듯하다. 기성 언론이라는 것이 본연의 역할은 애당초 멀리 내다버리고 그저 기득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지도 이미 오래이고, 애플이 나오면서 앱 개발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의 사업 아이템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말 그대로 황금시장이 되어버렸다. 차이가 있다면 앱 개발이야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전을 할 수 없지만, 이쪽 분야는 조금의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가진 컨텐츠를 가지고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하다는 정도랄까. 정치 이슈, 외국어, 운동, 영화, 육아, 동물 등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분야의 컨텐츠가 세상을 풍요롭게 해준다. 영어 회화 배우겠다고 카세트 테이프, 그것도 정품이 아닌 해적판을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구입하던 시절에 비교하면 정말이지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분노하고 서로 연대하며 혼자가 아닌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세상의 진보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해보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너무나 더디다. 10년의 태행을 거쳐 몇몇 감량 안 되는 사람들. 여의도에서 퇴출시켰음에도 수구 세력의 저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2007년 대선, 내가 투표를 포기한 유일한 선거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가망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탄생한 정권. 이름자 쓰기도 싫다. 도울 선생 말처럼 당군 일에 저런 식기는 없었다. 라든가 이제 고인이 된 그래도 좀 합리적인 보수였던 정두원 농객의 평,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구나 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어쩌다 그런 정권이 들었었다. 4대강 삽질도 그렇지만 나는 8년 광우병 이슈로 시위대가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말할 때 그게 5년, 10년의 후퇴가 아닌 이승만 미군정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원조 받나? 내 돈 주고 사먹는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지? 공무원 하나 내 표현대로 하면 공돌이 한 마리 바꿨을 뿐인데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처참하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이번엔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상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 문제다. 어라, 왕정복구한 건가? 이래가지고 무슨 3대 세습하는 북한을 욕하고 지역구 의원 세습하는 일본 욕할 명분이 어디서 나온다고? 선거 발표 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었다. 인권 변호사와 독재자의 딸이 붙었는데 독재자의 딸이 이겼다고. 웃어야지 뭐. 그리고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합리적인 보상안 만들고. 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치는데 6개월 내내 언론이란 것들이 하는 행태라고는 유병헌 찾는 것만 나오더군. 유병헌이 뭔데? 유병헌이랑 세월호 침몰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내가 알고 싶은 건 본질인데 왜 맨날 엉뚱한 것만 틀면서 세뇌질하는 건데? 그러더니 이번엔 순실인지 순살인지 또 듣보잡 얘기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어라, 진령군이 환생했나? 이래되면 이대 박통은 박정희의 부활이 아니라 민자영의 부활이 되는 건데 그 당시 기자회견을 보면 정말이지 가관이었다. 그보다 10년 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 빛의 속도로 노트북 두드리던 기자들이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수첩 들고 두 손 모으고 열심히 따라 적는다. 참으로 답답했다. 기자의 역할을 질문을 하는 거야. 받아쓰기 하는 거는 초딩 1학년들이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친구 중에 하나가 기자가 꾸민 녀석이 있었다. 그에게서 들었던 얘기. 친척이 신문사에 있는데 1차 필기만 어떻게 해보래.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든 힘써보겠다고. 90년대 초반에 그 바닥 상태가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말해 뭐하겠노. 촛불이 타올랐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 세대가 흘렀고 한국 사회의 성숙도는 시위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물론 이명박 정부였다면 또 물대포에 산성에 온갖 뻘짓을 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충돌 없이 질서있는 모습으로 세계 문화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시위 문화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시위가 거치니까 공권력이 과잉 대응한다는 말이 얼마나 멍멍이 소리인지 여실히 증명된다. 그렇게 2016년 12월 여의도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3개월의 기다림 끝에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제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절로 일으키는 공주 출신 대통령을 내려앉혔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대통령 제수에 나선 인권 변호사를 당선시켰다. 87년 6.29 선언으로 만들어진 선거에서 말 그대로 축석해주는 뼈. 아픈 실책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자한당인지 불한당인지 뭐가 됐든 일말의 불안감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가슴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완벽한 승리였고 그렇게 역사는 다시 진보로 방향을 트게 되었다. 우리가 아니면 내가 몰랐던 옛날 얘기가 있다.
87년 헌법 개정 때 결선 투표 제도가 시행되었더라면 노태우라는 물통령이 정권을 잡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71년에 김대중 후보가 당시 결선 투표를 통해 대선 후보가 되었던 것처럼 87년 개헌 때도 그 조항을 넣었을 수도 있었지만 노태우 측의 결사 반대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 그렇게 2017년은 민주시민들에게 있어 1997년의 정권교체보다 더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선례를 남기며 기쁘게 보낸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은 또다시 압승을 거두었다. 수구자한당 무리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플래카드 내걸고 무릎 꿇게 만드는 아주 통쾌한 승리였다.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는가? 반민족 수구. 기득권의 태도가 이제부터 조금씩 변해가려나 하는 기대도 좀 했었다. 하지만 그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기득권의 악취는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권을 바꾸고 지방 권력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여의도는 난공불락. 바뀐 것은 대통령 하나, 행정부의 권력일 뿐이지 입법부의 권력은 여전히 수구 세력의 손에 잡혀 있었고 때마침 나타난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나머시기 원내대표였다. 이 여자가 원내대표를 한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고작 1년 남짓인데 그 1년간 겪었던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역 의원이 아닌 채 당대표를 맡았던 황모 씨의 존재감을 잊게 할 만큼 한국사 5대 국상 내지는 6대 국상에 등극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 하나는 그야말로 뿜뿜이었다. 작년 하반기 이후의 이슈는 4.1인지 뭔지 하는 정당 간 연합을 통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와 그리고 온통 조국.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 다루기로 하겠다. 해가 바뀌고 그때는 반갑지 않은 손님과 함께 오는지 잘 알지 못했다. 1월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시민들은 모두 말로만 듣고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전염병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특장점은 위기 극복이라는 위기 예방은 못하지만 말에 걸맞듯이 나름대로 잘 대처하여 세계 다른 나라들의 찬사를 들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어낸다. 도올 선생이 다스베이다에 나와 했던 말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명쾌한 정의가 된 것처럼 21대 총선은 제2의 반민특위법정이 되었다. 수구 세력에게는 이 말이 무척이나 뼈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그 프레임을 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민주진영은 또 한 번 대한민국 선거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둔다. 그리고 어쩌다 대표 황 대표 정치 경험 1도 없이 어쩌다 중책을 맡았는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의전 챙기기와 퍼포먼스밖에 없는 도대체 저 사람의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를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던 아무튼 그 양반도 집으로 돌려보내버렸다. 그렇게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과 권력을 몰아받게 된 여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기대와 우려와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